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몽골군은 훈련을 통해 익힌 전술을 실행하기 위해서 적절한 명령을 내릴 사령관이 필요했습니다. 몽골은 혈연을 중심으로 사령관을 선발하지 않고 능력을 중심으로 뽑았습니다. 그 결과 역량이 탁월한 사령관들을 배출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몽골의 뛰어난 사령관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길러졌는지 알아보고 실제로 몽골을 대표하는 지휘관 4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령관을 배출하는 가장 보편적인 기관은 칸의 호위병 역할을 부여받았던 캐시크였습니다. 캐시크는 호위병이었지만 사령관을 배출하는 훌륭한 교육기관이기도 했습니다. 자군과 민간의 지휘관은 일반적으로 캐시크 출신은 아니었지만 원정군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은 대부분 캐시크 출신이었습니다. 칸은 호위병인 캐시크를 가까이 두면서 그를 파악한 후 사령관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반역에 대한 걱정 없이 전권을 위임할 수 있었습니다. 캐시크로 선택되지 않을 경우 캐시크 병사들은 계속해서 호위병으로 남았습니다. 캐시크는 몽골군의 전략과 전술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캐시크 출신의 사령관들은 개별 부대를 직접 지휘하는 역할보다는 전장에서 다른 몽골 부대와 연합하여 작전을 펼쳐야 하는 경우에 주로 기용되었습니다. 참고로 캐시크의 사령관은 정규군의 사령관보다 위상이 한 단계 높았습니다. 즉 캐시크의 아르반 노야는 정규군의 자군 노양과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견습생 제도는 칸의 아들이나 젊은 장수들이 경험 많은 베테랑 장수와 함께 짝을 이뤄 원정에 참가함으로써 사령관을 길러내는 제도였습니다. 젊은 장수는 베테랑의 충고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 따르면 견습생 제도는 칭기스칸이 옹칸 휘하에서 안다였던 자무카와 짝을 이뤄 활동하면서 발생한 제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당시는 자무카가 사령관 역할이었습니다. 사령관과 견습생은 처음에는 함께 짝을 이루어 활동하다가 경험이 쌓이면 따로 떨어져 나와서 단독으로 부대를 지휘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수부타이로 그는 제베의 부장 출신입니다. 수부타이는 화레즘 원정 시부터 독자적인 부대를 이끌며 작전을 수행했지만 그 이전에는 계속해서 제베를 보좌하였습니다. 또한 견습생 제도는 칭기스칸의 아들들과 손자들을 사령관으로 키우기 위해서도 적극 활용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차남 우구데이와 삼남 차가타이는 금나라 침공 때 장남 주치의 부장이었습니다. 지난 훈련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칭기스칸의 아들들이 총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더 이상 전장에 있을 수 없었고 칭기스칸에게 보내졌습니다. 다음으로 몽골군의 명령체계를 보겠습니다. 몽골군은 바라군가르, 제운가루, 텁 또는 콜 등 3개 부대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은 모두 사령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3개 부대 전체의 명령을 내리는 총사령관이 존재했습니다. 최고 사령관은 어를루그라고 불렀습니다. 어를루그는 칭기스칸의 젊은 시절 전우들이 주로 임명되었습니다. 우선 칸이 어를루그를 임명하면 어를루그는 투맨 노얀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면 투맨 노얀이 민간 노얀을 임명하는 식으로 아르반 노얀까지 내려왔습니다. 즉 상급 부대가 자신이 지휘할 하급 부대의 장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몽골군 사령관은 반드시 귀족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혈연을 배제하고 능력 위주로 사령관을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능력보다 혈연이 먼저였다면 자기를 임명해준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읽은 책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족이 채용에 유리했다고 하는데 평민 출신이 민간 노얀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택된 사령관은 반드시 몽골군의 군유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면 다른 사령관 또는 병사로 교체되었습니다. 이 말은 몽골군에게는 반드시 최고의 전사가 사령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아무리 전투를 잘하는 사령관이라도 군율이 깨지면 교체되었으니까요. 칸을 비롯한 사령관들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전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쿠릴타이에 참석해서 국가의 중대사를 토론으로 결정했습니다. 몽골 제국 어디에 있더라도 주요 사령관들은 반드시 참석해야 할 정도로 쿠릴타이는 중요했습니다. 쿠릴타이에서는 어디를 공격할 것인가,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그리고 사령관을 누구로 할 것인가를 결정했습니다. 칸의 아들들은 주로 사령관으로 배정되었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베테랑 사령관과 함께 임명되었습니다.
왕자들은 대부분 금나라나 송나라, 러시아와 같이 큰 전쟁에 참여하였고 작은 전투에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외의 전략 전술에 대한 결정권은 사령관 자율에 맡겨졌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각급 부대의 사령관에게는 예를 들어 공성전으로 성을 함락하라와 같은 일정한 목표만 주어졌을 뿐입니다. 몽골군의 공성전 수행은 매뉴얼이 있었는데 어떤 매뉴얼을 사용할 것인지는 사령관의 판단에 맡긴 것이죠. 실제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전투에 사령관이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후방에 머물면서 군기, 봉화, 전령, 신호용 화살 등을 통해 공격, 퇴각, 반격 명령 등을 전달했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 따르면 근대적 통신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몽골군 사령관들은 적의 화살이 가까스로 미치지 않을 위치에서 부대를 지휘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전투 방식은 훨씬 현대의 사령관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탁월한 장수 중 한 명은 제베였습니다. 그는 몽골을 통일하기 전에 칭기스칸에 맞선 타이치우트족 병사 출신입니다. 타이치우트족은 비록 패배하였지만 전투 중에 병사 한 명이 칭기스칸이 타고 있던 말의 목을 정확히 맞춘 일이 있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타이치우트족 일부가 몽골군에 합류했는데 자신이 칭기스칸의 말에 활을 쏜 병사임을 자백하고 벌을 받겠다고 당당히 말하였습니다. 칭기스칸은 그의 용기와 활솜씨에 감동하여 그에게 화살을 의미하는 제베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곁에 두었습니다. 칭기스칸이 몽골을 통일하고 대칸이 되었을 때 제베는 민간 노ян이었습니다. 제베는 수부타이, 젤메, 쿠빌라이와 함께 사준 사구에서 사구 중 한 명입니다. 사구는 4마리의 사냥개라는 뜻인데 그 의미대로 도망치는 적군을 집요하게 추적하는 역할에서 뛰어난 활약을 한 인물들입니다. 특히 적의 패잔병을 추격하여 패장을 살해하는 임무를 자주 맡았던 인물이 제베였습니다. 예를 들어 제베와 수부타이는 서쪽으로 도망친 나이만의 왕자 쿠출룩을 끝까지 추격하였습니다. 또한 화레즘 원정에서 무함마드 샤를 추격하기도 했습니다. 제베는 수부타이와 함께 다니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읽은 책은 제베가 상관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베는 추격전뿐만 아니라 위장퇴각 전술로도 유명했는데 그는 금나라를 공격할 때 칭기스칸 전위부대의 사령관으로서 대활약했습니다. 수부타이는 몽골 장수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로 몽골 초원 북부 시베리아 주변에 살던 우량카이족 출신입니다. 칭기스칸이 자무카와 결별한 직후 합류하였습니다. 수부타이의 형 젤메가 젊은 시절 칭기스칸의 동료이자 부하가 된 것으로 볼 때 그 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신임을 얻은 것으로 추측합니다. 제베를 따라 나이만의 쿠출룩을 추적하면서 첫 번째 원정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화레즘 전쟁에서 도망친 술탄을 추적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카스피해 너머까지 정찰 업무를 수행하면서 킵차크 러시아 연합군을 격파했습니다. 이 전투 직후 제베가 사망함에 따라 이때부터는 수부타이가 총사령관이 되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휴식을 취한 수부타이는 서하를 공격하고 금나라를 멸망시킬 때 결정적인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다시 서쪽 원정을 떠나서 환갑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볼가강 서쪽을 점령하였습니다. 당시 수부타이와 함께한 인물이 주치칸의 아들 바투입니다. 러시아 최대 도시 키예프까지 정복한 수부타이는 당시 유럽 최강 군대였던 중부 유럽의 헝가리를 겨냥했습니다. 모의 전투에서 헝가리군을 괴멸하였지만 곧 우구데이 칸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퇴각을 명령했습니다. 새로운 칸을 선출하는 쿠릴타이에 참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칸이 된 구육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장수였던 수부타이는 70의 나이에 송나라 원정군의 총사령관이 되어 명성을 떨쳤지만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1248년 사망하였습니다. 칭기스칸 통치계의 가장 중요한 장수 중 한 명인 무칼리는 잘라이르족 출신입니다. 보우르추, 보오굴, 칠라운과 함께 4준 중 한 명입니다. 무칼리의 아버지가 무칼리와 부카 형제를 칭기스칸에게 노예로 주면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형제는 칭기스칸의 집에서 성장했습니다. 민간 노양과 투맨 노양을 거쳐 제운가르의 총사령관에 올랐습니다. 무칼리의 지배 영역은 몽골 초원 동쪽이었기 때문에 금나라와 맞섰고 금나라를 정복한 후에는 구이용에 올랐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서는 무칼리가 칭기스칸에 이은 2인자였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칭기스칸이 무칼리를 절대적으로 신임한 것은 칭기스칸이 1219년 화레즘 정벌에 나섰을 때 무칼리에게 3만의 군대와 수많은 캐시크를 맡기며 금나라와 전쟁을 계속하도록 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무칼리는 1223년 갑작스럽게 사망하였고 그 결과 금나라의 멸망은 10년간 지연됩니다. 수니트족 출신의 초르마카는 칭기스칸의 캐시크 중 코르시치로 군복무를 시작했습니다. 화레즘 원정에 나섰을 때 초르마칸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여 아바스 왕조를 복속시킬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칭기스칸 사후에는 우그데이 칸으로부터 화레즘 샤 자랄 알딘을 제거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서쪽 원정을 시작했습니다. 초르마칸은 3만 대군을 이끌고 아무다리아를 건넜고 1230년 현 이란 지역을 몽골의 영토로 복속시켰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서는 이때 그의 활약이 실제보다 훨씬 저평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초르마칸이 침공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중동의 적들은 대부분 항복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초르마칸은 바그다드로 진격하는 대신 목초지가 넓게 펼쳐진 아제르바이잔 무간 평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코카서스 지역을 점령했는데 이때의 전투는 대부분 산악전투였습니다. 몽골군이 선호했던 전투 방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르마칸은 무리 없이 정복해냈습니다. 그의 뛰어난 능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초르마칸은 이어서 현 이라크 북부를 공격하던 중 뇌졸중과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르마칸이 사망하는 바람에 아바스 왕조는 20년이나 더 바그다드를 보유하게 되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